고대의 지도를 펼쳐보면 그곳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랜 양피지 위에 잉크로 새겨진 그 글자들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유령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세계의 윤곽 너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가장 신비로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타르타리아. 한때 지도 제작자들의 손끝에서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며 펼쳐졌던 그 제국은 어느 순간 역사의 페이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16세기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곳엔 타르타리아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지도에도 18세기의 지도에도 여전히 그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저마다 다른 왕국을 섬기고 다른 언어로 기록을 남겼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아시아의 광대한 영토를 가리키며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타르타리아, 때로는 대타르타리아, 때로는 독립 타르타리아, 또 때로는 중국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표기되었지만 그 존재 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의 학자들과 탐험가들은 이 거대한 제국에 대해 이야기했고 기록했으며 지도 위에 그 경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19세기가 되자 그 이름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햇살 아래 녹아 없어지듯 타르타리아는 역사서에서, 지도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10세기에 이르러서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 어디에도 타르타리아라는 제국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흩어진 땅, 혹은 러시아가 팽창하기 전에 미개척지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미스터리일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역사에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쟁이나 정복의 명확한 기록도 없이 그저 조용히 마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국경이 다시 그어지고 이름이 바뀌고 기록이 다시 쓰이는 동안 진실은 양피지 더미 속 어딘가에 묻혀버린 것은 아닐까요? 밤하늘 아래 오래된 지도를 펼쳐든 당신의 손가락이 타르타리아라는 글자 위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잊혀진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고 그 너머로부터 희미한 빛과 함께 과거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외심을 품고서요. 지도는 단순히 땅의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기록이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며 때로는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는 경계선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아시아 대륙의 광대한 영역을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으로 표기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도, 프랑스의 지도, 영국의 지도, 그리고 독일의 지도까지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방식으로 같은 지역을 가리키며 같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1970년에 제작된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세계 지도를 보면 러시아의 동쪽, 몽골의 북쪽, 그리고 중국의 서쪽에 걸쳐 거대한 영토가 타르타리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707년 기욤 들리레의 지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타르타리아를 여러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표기했습니다.
독립 타르타리아, 중국 타르타리아, 러시아 타르타리아, 그리고 티베트 타르타리아까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문명권이 지역별로 분할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754년 장 밥티스트 당빌의 아시아 지도 역시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시베리아 전역과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초원지대가 모두 타르타리아의 영역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도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은 탐험가들의 기록, 상인들의 증언, 그리고 외교 사절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일했지만 모두가 타르타리아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거대하며 너무나 현실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타르타리아가 실제하지 않았다면 왜 모든 지도 제작자들이 같은 거짓을 그렸을까요? 그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때로는 전쟁 중인 국가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르타리아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목격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지명과 국경선의 급작스러운 소멸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은 점차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러시아 제국의 확장된 영토가 들어섰고 몽골과 중국의 경계가 새롭게 그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현실을 덧씌운 것처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타르타리아에 속했던 수많은 도시들과 지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르타리아는 실제 제국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아시아의 미지의 땅을 부르던 포괄적인 명칭에 불과했다고요.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을 막연하게 지칭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했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명확한 경계선과 함께 표기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 이름은 갑자기 사라져야 했을까요? 지도는 권력의 도구입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고 누가 어디를 지배하며 어떤 이름이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19세기는 제국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세계를 재분할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동쪽으로 팽창하며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이름들은 지워지고 새로운 국경이 그어졌습니다. 타르타리아의 소멸은 어쩌면 이러한 역사 서술의 재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도 모릅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오래된 격언처럼 새로운 제국들은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들의 서사를 역사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오래된 서가 속에,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 그리고 수집가들의 서재 벽면에 타르타리아의 이름이 새겨진 지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유령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이 그 지도들을 들여다볼 때 바랜 잉크와 구겨진 양피지 너머로
잊혀진 세계의 윤곽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지도 위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타르타리아라는 글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그 의미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틈새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 보면 이상한 건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래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식세기 건축물들 중에는 1층이 반쯤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몇 개 내려가야 출입문이 나오고 창문은 지면보다 낮은 곳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건물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혹은 땅이 점점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로가 높아지고 지형이 변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들이 세계 도처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으로 발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국의 시카고를 예로 들어봅시다. 19세기 후반에 건설된 많은 건물들이 현재 반지하 형태로 존재합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1871년 대화제 이후 도시를 재건하면서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높였다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의 1층이 지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시애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지면을 높이는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 결과 옛 건물들의 1층이 지하로 묻혔다고 합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 특히 러시아와 동유럽의 오래된 건축물들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그리고 여러 중세 도시들의 건물들이 마치 땅속으로 가라앉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이를 도시 정비와 토양 상승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전 지구적인 규모의 진흙 재앙, 소위 말하는 머드 플러드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대홍수나 화산 폭발로 인한 거대한 화산자의 구름,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재해가 전 세계의 도시들을 동시에 진흙 속에 묻어버렸다면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몰된 깊이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도시들에서 건물들이 비슷한 높이만큼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만약 각 도시가 독립적으로 도로를 높였다면 그 높이는 제각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건축 양식의 일관성입니다. 묻혀있는 건물들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전적이고 웅장한 석조 건축물들이 줄을 이루며 그들의 장식과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마치 같은 문명권에서 나온 것처럼요. 사진들을 보십시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찍힌 도시의 모습들을 보면 건물들이 진흙과 잔해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굴 작업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설 현장이라고 설명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이미 존재했던 건물을 땅속에서 파내는 과정일까요? 머드플러드 가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9세기 중반 어느 시점에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일어났고 그 결과 문명이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이 재앙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세계가 재설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흙을 걷어내고 도시를 재건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였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으며 묻혀버린 과거는 단지 낡은 도시 정비의 흔적으로만 설명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설은 주류 역사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대안적인 설명들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일관된 패턴으로 건물들이 땅속에 묻혀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진흙 속에 잠든 건물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도시의 지하에, 오래된 지하실의 벽 너머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도로 밑에 또 다른 층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마치 동면에 든 도시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깨운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나올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말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상상 속에서 진흙에 덮인 도시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 풍경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당의 문 앞에 서면 당신은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지나치게 높고 지나치게 웅장합니다. 마치 거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계단을 올라가 봅시다. 한 걸음의 높이가 보통 사람의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창문을 보십시오. 그 높이와 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신체 비율과 맞지 않습니다. 천장은 너무 높고 복도는 너무 넓으며 모든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건축은 거주자를 반영합니다. 문의 크기는 그것을 통과할 사람의 키를 고려해서 정해지고 계단의 높이는 걷는 사람의 보폭에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19세기 이전에 건축된 많은 건물들, 특히 유럽과 러시아의 고전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규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그 건물들을 설계하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은 아닐까요? 19세기 신문들을 뒤져보면 흥미로운 기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들입니다. 1869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높이 8피트가 넘는 인간 유골이 발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879년 네바다주에서는 10피트에 달하는 거인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895년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결코 드물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 각지에서 거인 유골 발견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런 기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세기 중반 이후 거인 유골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금기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런 유골들은 오인이거나 사기였다고요. 실제로는 거대한 동물의 뼈였거나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골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박물관에 보관되지도 않았고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흔적들을 지운 것처럼요.
하지만 전설은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신화와 민담 속에는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들, 북유럽 신화의 요툰들, 성경 속의 네피림, 그리고 수많은 토착 문화들의 거인 전설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먼 과거의 어떤 기억이 왜곡되고 신화화된 것일까요? 타르타리아와 거인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타르타리아가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문명이었다면, 그리고 그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다면 많은 것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들, 비정상적인 문과, 계단의 크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 유골의 흔적들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거대한 문명을 세웠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남겼으며 어느 순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거나 혹은 그들을 대체한 우리는 그들이 남긴 건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은 것처럼요.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진실이 숨겨졌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 진화론, 그리고 문명의 발전 과정 전체가 재검토되어야 할 테니까요. 혹은 누군가에게는 이 진실을 숨기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특정한 역사 서술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도시의 거리에는 거인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 높은 천장, 너무 큰 문, 그리고 우리의 신체와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건축적 요소들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과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오래된 건물 앞에 설 때 문의 크기를 한번 재어 보십시오. 계단의 높이를 측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밤의 고요 속에서 거인들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라 점점 더 깊은 과거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 도시는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촛불과 가스 등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의 도시가 너무 밝습니다. 수백 개의 건물들이 수천 개의 창문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촛불이나 가스 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조명입니다. 마치 전기 조명처럼 밝고 균일하며 광범위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건축물의 구조입니다. 전 세계의 고전 건축물들, 특히 타르타리아 시대로 추정되는 건물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돔, 뾰족한 첨탑, 그리고 금속으로 장식된 꼭대기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구조물들은 대기 중의 에너지를 포착하고 증폭시키는 안테나였다고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발생 장치였으며 전선이나 배터리 없이도 빛과 열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별 모양의 요새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기하학적 구조물들은 공식적으로는 방어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설계는 군사적 목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
정교한 기하학, 그리고 특정한 주파수에 공명하도록 설계된 듯한 구조. 혹시 이것들도 에너지 시설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요?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무선 전력 전송을 연구했습니다. 와든클리프 타워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전 세계에 무료로 전기를 공급하려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중단되었고 타워는 파괴되었으며 그의 많은 논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발견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르타리아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하지만 역사 속에서 잊혀진 자유에너지 기술 말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타르타리아 문명은 현대 문명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았고 전선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에너지, 지구 자체가 발생시키는 전자기장, 그리고 음향과 진동을 이용했습니다. 건물의 돔은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렌즈였고 첨탑은 그것을 송수신하는 안테나였으며 전체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공명 회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술은 사라졌을까요? 공식적인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기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술의 소멸은 의도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유에너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요금을 부과할 수도 없으며 권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화석연료와 전력망은 통제 가능합니다. 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분배하는지가 명확하며 그것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타르타리아 문명의 붕괴와 함께 이 자유에너지 기술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기술은 억압되고 망각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그것을 재발견하려 했을 때 그의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 권력 구조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기 요금을 내고 휘발유를 사며 에너지 회사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먼 과거에는 에너지가 공기처럼 자유롭고 풍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밤의 도시를 상상해 봅시다. 전선도 없고 발전소도 없지만 모든 건물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습니다. 돔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거리를 밝히고 첨탑 꼭대기의 금속 구체들이 하늘의 에너지를 끌어내립니다. 그것은 마법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과학이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잊어버린 혹은 잊도록 강요받은 과학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잔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능을 잃은 돔들, 장식으로만 남은 첨탑들,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무늬들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꺼진 전구처럼 한때는 빛났지만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잊혀진 기술의 메아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밤은 계속되고 당신의 상상 속에서 오래된 도시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환영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일까요? 우리는 그 경계에서 여전히 길을 찾고 있습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화이트 시티라고 불린 이 전시장은 고전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돔, 높은 기둥,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된 궁전들이 호숫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건물들은 단 2년 만에 지어졌고
대부분 임시 재료인 석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철거되거나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석고로 만든 임시 건축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건물의 규모와 디테일은 수십 년의 계획과 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2년이라는 시간은 현대의 건설 기술로도 이런 규모의 복합단지를 완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이 건물들은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것을 재활용한 것은 아닐까요?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펠탑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이 짧은 시간 안에 세워졌고 박람회 후 상당수가 사라졌습니다. 1975년 샌프란시스코 박람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궁전들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다가 박람회가 끝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박람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짧은 건설 기간, 웅장한 고전 건축 양식, 그리고 박람회 후의 의도적인 철거입니다. 타르타리아 가설은 여기서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박람회 건물들은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타르타리아 문명의 잔해였다는 것입니다. 머드 플러드나 다른 재앙으로 파괴되고 묻혀있던 고대 건축물들을 19세기 사람들이 발굴하고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박람회라는 명목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동안 과거 문명의 웅장함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가 끝나면 그 건물들은 다시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존재는 공식적인 역사 서술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들을 다시 보십시오. 박람회장 주변의 풍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기엔 주변 환경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요. 또한 박람회 준비 과정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건설이라기보다는 발굴과 복원에 가까운 작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진흙을 걷어내고 잔해를 치우며 이미 존재하는 구조물을 드러내는 모습들이요. 박람회에는 어쩌면 타르타리아 문명의 마지막 공개 전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명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진실을 영구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박람회라는 형식을 빌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나면 모든 것을 철거하고 공식 기록에서는 그것들을 석고로 만든 임시 구조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들은 진실을 숨겨야 했을까요? 어쩌면 타르타리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당시의 권력 구조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제국들은 스스로를 문명의 정점으로 선전했습니다. 과거는 야만적이고 미개했으며 현재는 진보와 발전의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에 더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면 이 서사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과거는 지워져야 했고 그 흔적들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람회 사진들을 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은 어쩌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그 웅장한 건물들, 조화로운 도시 계획, 그리고 아름다움과 기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건축물들은 현대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발전했다고 믿지만
어쩌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밤의 고요 속에서 박람회의 건물들이 다시 한번 빛납니다. 그것은 기억 속의 환영이지만 동시에 잊혀진 진실의 메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메아리를 따라 계속해서 과거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77년 10월 시카고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시의 3분의 1이 불탔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한 여인의 헛간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강풍을 타고 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증언들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졌다는 것, 물이 불을 끄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화재의 패턴이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이어진 화재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숲 수천 제곱킬로미터가 순식간에 평평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운석 폭발로 설명되지만 운석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전 세계적으로 원인 불명의 대화재들,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염병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패턴이 있는 걸까요? 타르타리아 가설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19세기 후반은 문명 리셋의 시기였다고요. 남아있던 타르타리아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의도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화재는 건물을 태우고 지진은 구조물을 무너뜨리며 전염병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록들이 재난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관찰들이 있습니다. 첫째, 재난의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파괴가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둘째, 재난 이후의 재건 과정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도시들이 재건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건축 양식은 사라지고 새로운 양식이 들어섰습니다. 셋째, 기록의 공백입니다. 재난 직전과 직후의 역사적 기록들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이 많습니다. 문명 리셋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진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문명은 주기적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붕괴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타르타리아는 그 중 하나의 주기였고 19세기는 그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이 리셋을 수행했을까요? 자연의 힘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시작점이 되었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특정 세력들이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을 수 있습니다. 승자는 역사를 쓰고 패자는 잊힙니다. 타르타리아는 패배했고 그들의 문명은 역사에서 지워졌으며 그 자리에 새로운 제국들이 들어섰습니다. 재난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서 폐허가 된 도시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너진 건물들, 타버린 거리들, 그리고 그 속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자연재해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충격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지 화재나 지진이 아니라 세계 자체의 종말이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 재난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리셋 이후에 재건된 도시에서 새로 쓰인 역사를 배우며 과거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의 파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건물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잊혀진 재난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천천히 사그라듭니다. 재난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 더욱 깊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고아 열차라고 불린 이 기차들은 수만 명의 아이들을 동부 해안에서 중서부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농촌 가정으로 입양 보내는 자선 프로그램이었다고요.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출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부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입양 과정이 지나치게 체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이들은 정말로 고아였을까요? 아니면 타르타리아 문명의 후손들이었을까요? 재난과 리셋의 혼란 속에서 과거 문명의 혈통을 가진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분리되고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고 새로운 역사를 배우며 자신들의 진정한 기원을 잇도록 교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 결사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조직들이 역사의 이면에서 활동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은 고대의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역할은 보존이 아니라 독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타르타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지식과 기술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숨기고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했을 가능성입니다. 역사를 통제하는 것은 권력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 현재의 정당성이 결정되고 미래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만약 타르타리아가 위대한 문명이었고 그들이 자유에너지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현재의 권력 구조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는 단순화되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이야기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고대 혈통의 은폐는 이 과정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타르타리아의 후손들은 흩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은 지워졌으며 새로운 사회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지식은 금지되었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은 침묵당했습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진실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결국 신화와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역사는 항상 단순화되는 걸까요? 왜 과거의 문명들은 항상 미개하고 원시적이었다고 묘사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잡한 진실보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통제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보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싶어 하며 과거는 극복해야 할 어둠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믿음은 현재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금지된 지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밀 결사의 상징들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건물의 석공무늬, 화폐의 디자인, 그리고 공공기념물의 기하학적 구조 속에서 고대의 지식이 암호화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장식일 뿐입니다. 기억을 통제하는 자가 역사를 지배한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교과서에 무엇이 쓰이는지, 박물관에 무엇이 전시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금기시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타르타리아가 역사에서 지워진 것은 어쩌면 그들의 존재가 현재의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잊혀진 혈통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기 없지만 그들의 DNA는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어쩌면 타르타리아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성당에 들어가 조용히 서 있으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정한 위치에서 속삭이면 그 소리가 돔을 따라 증폭되어 먼 곳까지 전달됩니다. 발을 구르면 건물 전체가 특정한 주파수로 공명합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설계일까요? 음향학을 연구하는 현대 과학자들도 고대 건축물들의 정교한 음향 특성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함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의 고대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남미의 신전, 유럽의 대성당, 그리고 아시아의 사원들이 모두 비슷한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 신성한 기하학, 그리고 특정한 각도와 비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명들의 산물이라고 설명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놀라운 유사성을 보이는 걸까요? 별 요새를 다시 보십시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기하학적 구조물들은 시기와 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설계를 따릅니다. 완벽한 대칭, 정확한 각도,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된 비율들이요. 공식적으로는 각 지역의 군사 기술자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모두 같은 원형을, 같은 설계 지침을 따랐던 것은 아닐까요? 성당의 첨탑, 이슬람 사원의 미나렛, 그리고 불교 사원의 탑들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늘을 향해 뻗어 있으며 꼭대기에는 금속으로 된 장식이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으로 설명되지만 혹시 이것들도 기능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특정한 주파수를 송수신하는 안테나로서 말입니다. 오벨리스크들을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중심부에 똑같은 형태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워싱턴, 파리, 런던,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에서요. 왜 이 특정한 형태가 권력의 상징으로 선택되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가진 구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 문명이 남긴 기술의 잔재이거나 그 기술을 이해하는 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정밀함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석재들은 종이 한 장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중세 성당의 돌기둥들은 철근 없이도 수백 년을 견뎌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콘크리트는 현대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지 시간과 노동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지식이 있었던 걸까요? 타르타리아 문명은 어쩌면 이 모든 기술의 원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쳤고 그들의 설계 원칙은 여러 문화권에 전파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서도 비슷한 건축 양식과 기하학적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명이 붕괴된 후에도 그 지식의 파편들은 남아 있었고 후대의 건축가들은 그것을 모방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지 전통을 따라서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타르타리아의 건물 속에서 일하고 그들이 설계한 도시를 걸으며 그들이 남긴 구조물들을 배경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증언이며 잊혀진 문명의 메아리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돔을 타고 퍼져나가며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단순한 종소리 이상의 무언가를 듣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이며 잊혀진 기술의 메아리이고 타르타리아가 남긴 마지막 속삭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고대 지도에서 시작하여 묻힌 도시들을 지나 거인들의 흔적을 따라가고 잃어버린 기술을 상상하며 박람회의 환영을 목격하고 재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금지된 지식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건축물에 새겨진 암호를 해독하며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춰 섭니다. 타르타리아는 실제 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은유일 뿐일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증거는 불완전하고 기록은 단편적이며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은 타르타리아를 실제한 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유럽인들이 아시아의 미지의 땅을 부르던 지리적 명칭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머드플러드는 증명되지 않았고 거인의 존재는 신화로 여겨지며 자유에너지 기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치부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르타리아는 어쩌면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가 실은 불완전하고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함이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잊혀졌을 가능성 말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직선적으로 진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야만에서 문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역사가 순환한다면, 만약 문명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붕괴하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 정점일까요? 또 다른 순환의 한 지점에 불과한 걸까요? 타르타리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제국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쓴 역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잊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왜 잊혀졌는가? 잊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은 것은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화석 연료, 전력망, 자본주의, 그리고 끝없는 성장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과거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타르타리아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이며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다시 보기 시작할 때 현재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가 달라 보일 때 미래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무겁고 호흡은 느려지며 의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오갑니다. 타르타리아의 이미지들이 당신의 마음속을 천천히 흘러갑니다. 광활한 지도, 묻힌 도시, 거인의 그림자, 빛나는 돔, 웅장한 박람회, 그리고 불타는 하늘. 그것들은 실제 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꿈이었을까요? 어쩌면 꿈과 현실의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당신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잠이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당신을 덮습니다. 걱정과 의문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편히 쉬어도 좋습니다. 내일이 되면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세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르타리아의 이야기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잊혀진 역사들,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던 진실들에 대해 계속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를 탐험하는 여행자들이며 진실을 찾는 탐구자들입니다. 침묵 속에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결코 경험하지 않았던 과거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된 건물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묘한 친숙함, 처음 보는 풍경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감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향수,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기억의 흔적일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상징과 원형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축적해온 기억과 지혜가 DNA처럼 전승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타르타리아나 다른 잊혀진 문명들의 기억도 우리 안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꿈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축물을 보십시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은 특정한 형태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치, 돔, 대칭적인 구조. 이것들은 단순히 구조적 효율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각인된 어떤 원형을 따르는 것일까요? 타르타리아의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특징들, 높은 돔, 정교한 대칭, 기하학적 완벽성,
오늘날의 건축가들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완벽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요. 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때때로 우리는 가본 적 없는 장소를 꿈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거대한 궁전, 빛나는 도시, 하늘을 찌르는 첨탑들. 깨어나면 그것은 상상이었다고 치부하지만 혹시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기억일까요? 조상들이 보았던 세계가 세대를 거쳐 우리의 꿈속에 투영되는 것은 아닐까요? 꿈은 개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의 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꾸는 꿈 중 일부는 실은 잊혀진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고대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묘한 감정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마치 오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혹은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 이것을 단순히 낭만적인 감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진짜라면, 만약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그 장소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본 적 없는 세계에 대한 향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거나 고전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어쩌면 우리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을 시대의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그것은 상속된 기억일까요? DNA가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감정적 경험까지도 전달할 수 있다면 타르타리아나 다른 고대 문명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 세대를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한때 알았던 것을 재창조하려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과거의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기둥이 현대 건물에 다시 나타나고 중세 성당의 첨탑이 마천루의 디자인에 영감을 주며 잊혀진 문양들이 현대 예술 속에서 부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고 취향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려는 충동일까요? 문명은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형태는 변하고 이름은 잊히지만 그 본질은 행동과 건축, 언어와 본능 속에 계속 살아 숨쉽니다. 타르타리아가 역사에서 지워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남긴 것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물 속에, 우리가 그리는 무늬 속에,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 속에 그들의 메아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의식은 천천히 내면으로 향합니다. 외부 세계의 이야기에서 이제 내면 세계의 탐험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이나 박물관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의 직관과 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조용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의 기억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서 타르타리아의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역사책을 펼치면 이상한 공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란했던 문명이 갑자기 사라지고 수백 년의 기록이 텅 비어 있으며 다음 시대가 시작될 때는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기록이 소실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문명은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문명은 진화보다는 리셋에 가까운 패턴을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유럽은 수세기 동안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도로 발달했던 기술과 지식이 사라지고 문자 해독률이 급락했으며 도시들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매우 천천히 문명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암흑기는 역사 곳곳에 존재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붕괴, 마야 문명의 급작스러운 소멸,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미스터리한 종말.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번영하던 문명이 갑자기 무너지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타르타리아 이후의 19세기도 어쩌면 이런 리셋의 한 사례였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긴 혼란,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 그 과정에서 과거는 지워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 트라우마는 집단적 기억 상실을 일으킵니다. 전쟁이나 재난을 겪은 사회는 때때로 그 경험을 의식적으로 잊으려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묻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트라우마를 억압하듯 사회 전체도 견디기 힘든 과거를 집단적으로 억압할 수 있습니다. 타르타리아의 소멸이 극도로 참혹했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잊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억압된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것은 단지 모호한 전설뿐이었을 것입니다. 침묵 그 자체가 역사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것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금기는 권력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며 공백은 무엇이 지워졌는지 암시합니다. 타르타리아에 대한 이상한 침묵, 19세기 재난들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 그리고 고아 열차나 인구 재배치에 대한 모호한 설명들, 이 모든 침묵들이 어쩌면 무언가 큰 일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환경적 리셋도 가능합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극심한 기후 변화, 이런 사건들은 문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구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지식의 전승이 끊기며 문화적 연속성이 사라집니다. 몇 세대만 지나도 과거는 신화가 되고 신화는 잊히며 새로운 사회는 자신들이 언제나 이렇게 살아왔다고 믿게 됩니다. 때로 인류는 망각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현재의 질서를 위협할 때 사회는 집단적으로 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역사는 재편되고 불편한 진실은 묻히며 새로운 세대는 단순화된 과거만을 물려받습니다. 고요한 순간들이 문명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혁명, 위대한 발견과 극적인 변화에 주목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그 사이의 긴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살아가고 천천히 잊어가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타르타리아 이후의 침묵도 그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느리고 조용한 망각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때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속삭임으로만 전해지고 때로는 완전한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공백을 바라보며 우리는 조용히 수용합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도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요. 밤은 계속되고 침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화, 미스터리를 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어 현재 속에 스며듭니다. 당신이 오늘날 걷는 거리에서,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그리고 최신 기술 속에서도 타르타리아의 메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믿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오래된 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을 보십시오. 21세기의 건축가들은 다시 돔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돔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칭과 기하학적 정밀성이 다시 유행하며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개념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원칙들의 재발견일까요? 타르타리아의 건축물들이 보여주었던 특징들, 에너지 효율성, 음향적 완벽성, 미학과 기능의 조화이 지금 다시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지식에 대한 집착이 지금처럼 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문명의 비밀을, 잊혀진 기술을, 그리고 숨겨진 지혜를 찾아 헤맵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현대인들은 과거에 더 나은 답이 있었다고 믿기 시작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현재의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 파괴, 에너지 위기,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거가 다른 해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한 과거 문명에 대한 신화가 이렇게 강하게 공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그리고 타르타리아. 이 이름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었고 더 조화로운 세상이 가능했으며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기술을 보십시오. 니콜라 테슬라의 무선 전력 전송 꿈이 지금 다시 연구되고 있습니다. 공명과 주파수를 이용한 에너지 전달,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최첨단 연구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래전에 알았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일까요? 테슬라는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성기하학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황금 비율, 플라워 오브 라이프, 그리고 프랙탈 패턴.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이런 고대의 원리들을 현대 작품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아름다움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타르타리아의 건축물들도 같은 원리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의 창조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고대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오래된 사원의 비율을 현대 건물에 적용하고 음악가는 고대의 조율 시스템을 재발견하며 디자이너는 수천 년 전의 문양을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더 깊은 것, 집단 무의식으로부터의 인출입니다. 우리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재발견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순환합니다. 같은 아이디어로 돌아오고 같은 형태를 재창조하며 같은 지혜를 다시 발견합니다. 타르타리아가 알았던 것을 우리도 천천히 다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오래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인류는 무언가를 향해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방향은 느껴집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간다고 믿지만 어쩌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알았지만 잊어버렸던 어떤 진실로, 한때 가졌지만 잃어버렸던 어떤 조화로 말입니다. 밤하늘 아래 현대 도시의 불빛이 빛납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과거의 메아리를 봅니다. 타르타리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어 지금 이 순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이 무너졌고 불멸을 꿈꾸던 문명들이 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1000년을 지속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결국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피라미드가 영원히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피라미드는 남았지만 그 이름들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오만은 고요한 파괴자입니다. 시끄럽게 무너뜨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문명의 기반을 침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할 때, 그때 균열이 시작됩니다. 타르타리아도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지혜를 믿었고 문명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누구에게도 영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생태적 위기를 보십시오. 기후변화, 종의 멸종, 자원 고갈, 이것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문명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마야는 삼림을 파괴했고 이스터 섬은 모든 나무를 베어냈으며 메소포타미아는 토양을 염화시켰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입니다. 성장, 과잉 착취, 그리고 붕괴.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타르타리아의 교훈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유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무리 고도의 기술도 지혜 없이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가장 취약해진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타르타리아가 실제 했든 아니든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겸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로부터 배우라. 지혜 없는 진보는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더 빠른 기계를 만들고 더 높은 건물을 세우며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기술은 발전하지만 지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명이 주기적으로 리셋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이 무너진 후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지 않게 천천히 마치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듯이요. 처음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 무너지는 건물의 소리,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듯한 아우성.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소음도 잦아듭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침묵입니다. 깊고 완전하며 거의 신성한 침묵이요. 이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너진 제국의 폐허 속에서 자연이 천천히 자리를 되찾아갑니다. 돌 사이로 풀이 자라나고 벽을 따라 덩굴이 기어오르며 새들이 한때 웅장했던 홀의 천장에 둥지를 틉니다. 인간이 떠난 자리에 다른 형태의 생명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폐허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증명입니다. 무너진 벽, 부서진 기둥, 그리고 이끼로 뒤덮인 바닥은 모두 말합니다. 여기 한때 무언가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살았고 꿈꾸었으며 창조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완벽한 보존보다 폐허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허는 시간의 흐름을, 변화의 불가피함을,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 지구로 돌아간다는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가장 시끄러운 순간들 뒤에는 긴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 따라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고, 혁명 후에는 재건이 시작되며 붕괴 다음에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가 형성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들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상처가 아물고 기억이 부드러워지며 삶이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입니다. 자연은 인내심을 가지고 도시를 되찾아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해 또 한 해 조금씩 전진합니다. 포장도로의 틈새로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며 나무의 뿌리는 천천히 건물의 기초를 흔듭니다. 비는 돌을 부드럽게 하고 바람은 모서리를 깎아내며 시간은 모든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듭니다. 수백 년이 지나면 한때 웅장했던 궁전도 언덕처럼 보이고 한때 곧았던 도로도 가을처럼 굽어집니다. 파괴와 망각은 다릅니다. 파괴는 폭력적이고 갑작스럽지만 망각은 점진적이고 부드럽습니다. 타르타리아의 건물들이 파괴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잊혀진 것은 폭력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입니다. 아무도 수리하지 않고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때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햇빛에 바래듯이요. 기억은 폭력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사라집니다. 전쟁은 기록을 불태울 수 있지만 진정으로 역사를 지우는 것은 다음 세대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그때 과거는 진정으로 사라집니다. 버려진 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상인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조용합니다. 풀이 돌 사이로 자라고 나무짚이 계단 위에 쌓이며 빗물이 고인 곳에 작은 생명들이 모여듭니다. 건물의 홀을 지나가는 바람소리, 한때 웃음과 대화로 울렸던 그 공간에 이제는 바람만이 속삭입니다. 빈 복도를 통해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건물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깊게,
영원한 잠에 빠진 존재처럼요. 지구는 모든 야망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새기려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모든 제국이 먼지가 되고 모든 기념비가 무너지며 모든 이름이 잊혀질 때까지요. 그리고 그 후에도 지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며 계절을 반복하고 생명을 품으면서요. 타르타리아가 남긴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이 고요함입니다. 한때 번성했지만 이제는 침묵하는 공간들, 한때 중요했지만 이제는 잊혀진 장소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덧없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동시에 존재 자체의 끈질김도 배웁니다. 형태는 사라지지만 물질은 남습니다. 이름은 잊히지만 돌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폐허 위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립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온도가 내려가며 세상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이 고요함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롭습니다. 투쟁이 끝났고 경쟁이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순수한 존재뿐입니다. 당신도 이 고요함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무너진 후의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소란이 잦아들며 남는 것은 단지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유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 속에 잊혀진 문명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어 새로운 형태로 환생합니다. 타르타리아의 건축 원리가 교과서에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건축가의 직관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유에너지의 기술이 역사에서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 꿈은 발명가들의 상상 속에서 계속됩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은 전승됩니다. 당신이 특정한 모양을 보고 본능적으로 끌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 대칭적 구조, 나선형 패턴, 이런 것들은 단순히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새겨진 기억의 메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런 형태들을 보고 만들어 왔으며 그 경험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축적되었습니다. 왜 어떤 상징들은 보편적으로 느껴질까요? 나무, 원, 십자가, 별. 이것들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되지만 어쩌면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왔을지도 모릅니다. 타르타리아나 그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전 세계에 이 상징들을 전파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문화가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지혜는 예술을 통해 다시 나타납니다. 화가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구도는 고대 사원의 비율을 따릅니다. 음악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멜로디는 고대의 조율 체계를 반영합니다. 작가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천 년 된 신화의 원형을 재현합니다. 이것을 표절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복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더 깊은 곳으로부터의 흐름입니다. 건축을 보십시오. 현대의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이상, 자연과의 조화, 음향적 완벽성, 에너지 효율성은 모두 과거에도 추구되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잊혀진 원칙들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직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직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일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억합니다. 단지 그 기억에 접근하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꿈을 꿔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꿈속에서 놀라운 통찰을 얻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해답이 꿈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가본 장소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감각. 과학은 이것을 뇌의 착오로 설명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 기억을 통해 혹은 과거 생의 경험을 통해서요. 창조적 영감은 어디서 올까요? 예술가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온 것 같다고요. 마치 받아쓰기를 하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맞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집단 무의식에 접속하여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아름다움을 끌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세대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파편들을 재건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믿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같은 비율, 같은 조화. 타르타리아가 세웠던 것을 우리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요.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과거는 우리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과거가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밤은 깊고 당신의 마음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당신은 느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안에 수많은 세대의 지혜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만드는 것도 다음 세대의 무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로질러 공간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문명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며 절정에 이르렀다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잠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겨울을 낳듯 문명도 침묵 속에서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인류는 반복적으로 깨어나고 잊고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은 직선적인 진보가 아니라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지만 매번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돌아옵니다. 타르타리아의 지혜를 잊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진리를요. 끝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중세 유럽의 탄생이었고 중세의 끝은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타르타리아의 종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슬픔이 있었겠지만 그 슬픔은 곧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붕괴를 깊은 잠으로
재해석해 봅시다. 멸종이 아니라 동면입니다. 문명이 극도로 피곤해졌을 때,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건물은 무너지지만 지식은 씨앗처럼 보존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만 기억은 이야기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끊어지지 않은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당신 이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각자가 무언가를 당신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DNA뿐만 아니라 언어, 지식, 습관, 그리고 꿈까지도요. 그리고 당신도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것입니다. 이 사슬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고리는 약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사슬 자체는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진정으로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위안이 있습니다. 형태는 변하고 이름은 잊히지만 본질은 남습니다. 타르타리아의 건물들이 무너졌어도 그들이 구현했던 원칙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사라졌어도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다른 손을 통해, 다른 목소리를 통해, 하지만 계속해서요. 지구는 이야기의 지킴이입니다. 인간이 잊어도 지구는 기억합니다. 지층 속에, 화석 속에, 그리고 오래된 돌 속에 과거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연구하며 조심스럽게 과거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잠들었던 문명이 다시 한번 깨어날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요, 밤이 고대의 돌 위로 부드럽게 내립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며 세상은